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기숙사 건물은 1층과 2층이 실기 수업 교실로 사용되고 3층과 4층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방이 9개씩 있고 방이 꽤나 넓어서 한 방에 10명씩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의 방에 한 명씩 배치되어 방장으로 생활합니다. 어느 일요일 다른 친구들은 고향에 내려가고 방에는 저와 방장 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방장 언니는 책상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자리에 없는 저희 방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싶어서 언니를 쳐다봤는데 방장 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울먹거리며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언니를 계속 달래주었고 10여 분이 지나야 진정이 된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딨어? 걔 어딨냐고. 언니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뒤로 저희 방 아이 중 한 명이 교복을 입고 언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에는 언니와 저 단 둘이었고 그 아이는 이미 주말에 고향을 내려가서 기숙사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309호에 있는 한 친구가 저희 방으로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간 자율 학습까지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복도 앞에 방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왠지 이상하게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같이 가자고 불러 세웠는데도 친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못 듣지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방에 따라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걸. 방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제 친구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방을 다 살펴보았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게 혼자라는 사실과 아까 방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버랩되면서 친구는 순식간에 공포에 잠식되어 제 방에 온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309호를 시작으로 귀신을 봤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 방인 301호, 3일 후인 309호,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른 방들도 계속 귀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기숙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고 방에 들어왔더니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고 있었다던지 기묘한 소음과 함께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세게 밟고 가서 불을 켜봤더니 방 아이들은 전부 깊이 잠들어 있었다던지 말입니다. 덕분에 303호 아이들은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일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학교 기숙사라는 폐쇄 집단적인 공간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을 겁에 질리게 만들기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고 차츰 안심해 갈 때쯤 자려고 누운 아이들 중 2명이 방 귀퉁이의 창문 근처에서 공중에 떠있는 아저씨를 보았답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방 인원 10명 전원이 한 번에 같이 월경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기숙사의 같은 방 아이들이 주기가 비슷해지는 일은 흔하지만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선 그 이전 월경이 끝난 지 2주밖에 안 지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귀신은 종종 목격되었는데 기숙사가 약간 술렁이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서워했나 싶습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뭔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든 입시에 억눌린 우리들의 마음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영안실. 인테리어 가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름이었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옥상으로 빨래를 널러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왠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는 친구가 따라왔나 싶어 뒤를 돌아봤는데 순간 너무 놀라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하얀 사람이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반신은 사람의 형태인데 하반신이 마치 유령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신이 하얗게 빛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약 10초 정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다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회사 사람들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기숙사 생활하다가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 회사 선배가 그런 건 예산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선배가 말하길 자기가 기숙사에 있는 동안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방 입구에서 자길 빤히 쳐다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면 이미 사라지고 없고 기숙사를 나갈 때까지 그런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선배는 결정타를 날려주었습니다. 회사 옆이 병원 영안실이라서 가끔 하늘로 가는 영혼들이 기숙사를 지나친다고 말이죠. 제가 어제 본 것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시원의 처녀 귀신. 문득 고시원에서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재수하던 시절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고시원에 입실할 때 창문 있는 방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 없는 방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창문이 없는 방에서 지내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몸도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고 결국 한 달 만에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창문 하나 있을 뿐인데 마음이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긴 첫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감도는 아름다운 밤. 달빛을 이불 삼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이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았고 1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뭔가 아른거리는 게 느껴졌고 살짝 눈을 뜨자 저는 침대에서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창밖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던 방은 3층이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창밖에 어떤 여자가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밖에서 목을 맨 것처럼 말이죠. 이윽고 저는 고시원 총무실로 달려가서 총무한테 누가 창밖에서 목을 매달랐다고 이야기했고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총무와 함께 제 방으로 달려가자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 저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애써 잊으려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문득 눈이 떠져 창을 바라보니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총무실로 급히 달려갔지만 총무와 함께 오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총무가 절 또라이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창밖에 목을 맨 여자를 봤고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고시원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옮긴 후엔 창문이 없는 방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마네킹. 잘 살고 있던 어느 부모와 딸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하고 행복한 이 가족의 삶을 시샘하던 이모가 그만 질투심에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모는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뒤에 부모를 죽여버렸다. 이모는 보험금을 차지했고 아직 어린 딸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딸은 이모가 범인일 거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를 놀래켜 범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그녀는 돈을 구해서 마네킹 제작사에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살아있던 당시에 엄마와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집안에 배달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딸은 이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이모를 불렀다. 그리고 이모와 같이 집에 갔다. 집에 가보니 벌써 마네킹이 와 있었다. 마네킹은 무척 정교해서 진짜 같았으며 눈을 부릅뜬 듯한 표정이었다. 마네킹에서 말하는 듯 소리가 나왔다. 내가 여기에 웬일이니? 그 모습을 보고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모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 딸은 씁쓸한 기분이면서도 마네킹의 음성 장치까지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곧 초인종이 울렸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마네킹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배달원 한 명이 그제야 주문한 마네킹을 등에 지고 와 있었다. 그럼 방금 전에 마네킹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5번째 이야기, 인형괴담. 나는 직업 특성상 전근이 잦아 각지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맨션에, 때로는 셋집에 들어 삽니다. 내가 야마구치의 학이라고 하는 곳에 전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싸게 집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혹해 잠시 동안 집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깊은 산 속에 있는 집이었던 데다가 크기는 해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산지 1개월쯤 지났을까. 딸이 집에 정원에서 묘한 상자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집 안도 정원도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청소했던 터라 꼼꼼히 살폈었지만 그런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상자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못 보았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영감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상자에서는 왠지 모르게 매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면 공포를 체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 불길한 상자를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차는 불꽃에 휩싸였고 친구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나의 친구가 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불이 옷으로 옮겨붙어 오른팔과 얼굴의 오른쪽 반 정도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친구에게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친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몸이 구워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나는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조사했습니다. 그 상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사하려고 손을 뻗자 엄청난 한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인형이었습니다. 전부 3개였죠. 한 개는 전부 타 있었고 하나는 오른쪽 절반만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형은 지극히 보통의 일본 인형으로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탄 인형을 손에 들자 인형의 옷이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뒤를 보았을 때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내가 만나고 온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입니다. 완전히 타버린 인형은 검기되어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타지 않은 인형의 등 뒤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아직도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특별히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 이외에 다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습니다. 왜 이 집에 이런 것이 있던 걸까요? 이 집에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야마구치에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절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가끔 잠을 설치곤 합니다. 저희 절에서 거두어 두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공양한다고 하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원한이 아니에요. 6번째 이야기, 저주가 적혀 있던 종이. 헌 옷집에서 청바지를 샀는데 주머니에 2cm 정도 폭에 접힌 종이가 나왔다. 헌 옷 주머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고 해서 별 신경은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다버렸는데 며칠 후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그 종이가 또 나왔다. 이때부터 상당히 무서워져서 친구를 불러 그 종이를 펴보도록 부탁했다. 친구는 이런 기묘한 것을 아주 좋아해서 기뻐하며 왔지만 그 종이를 펴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모르는 편이 좋아. 이 종이는 내가 공양해 둘게. 나는 따로 믿는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낮에도 듣지 못하는 겁쟁이기 때문에 내용은 듣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친구는 스쿠터에 치여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분명 그 종이 탓이라고 생각한 나는 친구에게 종이의 내용에 관해 물어보기로 했다.
친구는 상당히 기가 죽어서 평소의 건강한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그런 상태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사고까지 일어난 만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았다. 하지만 친구는 자신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그 종이는 관계가 없다며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알려달라고 조른 끝에 친구는 드디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살아있는 거야? 라고 잡다하게 글자가 휘갈겨 써 있었다는 모양이다. 덧붙이자면 그 종이는 친구가 신사에서 공양했다고 한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은 무서운 이야기가 머리에 달라붙어서 잘 수가 없다. 7번째 이야기, 그녀에게 고백하러 갔다. 어느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에게 최근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생겼다. 심야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아파트의 창에 별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가 있다. 그 소녀는 실증도 나지 않는 듯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도 그런 날이 며칠이고 계속되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소녀의 존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진 그는 아파트의 소녀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다. 뛰는 가슴을 겨우 억누르며 계단을 올라 드디어 소녀의 방 앞까지 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다. 부재 중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문고리를 돌렸다. 의외로 저항 없이 문이 열렸다.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다.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소녀는 창가에 목을 매달고 있던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8번째 이야기, 눈 오는 날의 방문자.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절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에 있다는 게 답답했는데 점점 익숙해져 공부에도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겨울밤. 한참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지스님도 안 계셨던 날이었고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스님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되었지만 한밤중에 누가 날 찾아왔을까라는 호기심이 먼저였기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의 앞마당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방 앞에 마루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공부만 해서 무료했던 터라 발자국을 계속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절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되고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전망이었죠. 평소라면 위험해서 오지 않았던 벼랑 근처였습니다.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발자국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발자국은 사라져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제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밤에는 눈이 오지 않아 새로 내린 눈에 발자국이 지워질 리도 없었을 텐데 저는 곧바로 산에서 내려왔고 다행히도 더 이상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 트라우마.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남들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당시 자동차를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모을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도 좀 멀리 떨어진 현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짰다. 깊은 밤중 몇 시간을 내리 달렸을까. 문득 배가 아파왔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혹여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으니 샛길을 타고 조금 더 들어간 곳에서 차를 세웠다. 나는 노상에서 대충 볼일을 보고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풀겸해서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다. 바닷가로 난 길을 따라 잡초들을 헤치며 한동안 터덜터덜 걸었다.
어디선가 벌레가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잠시 멈춰서서 벌레 울음소리를 감상하는데 그 소리에 어슴풀에 섞여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설마 야외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이라도 있는 건가? 나는 호기심이 생겨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의 근원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풀숲 너머로 언뜻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몸을 낮추고 좀 더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자 한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장면이 보였다. 진짜로 하는 건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관계를 가지는 남녀치고는 뭔가가 부자연스러웠다.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는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손에 식칼을 쥐고 여자의 목을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다. 칼의 움직임에 맞추어 여자의 입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 애썼다. 하지만 허공에 흔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끝은 저항을 무의미하게 했다. 식칼의 움직임이 반복됨에 따라 여자의 움직임도 점차 멋너갔고 남자는 찌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 순간 내가 있는 반대편 방향에서 부스럭하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끝났어? 라고 말했다. 다가온 그들도 한통속이었다. 나는 일어서려던 움직임을 멈추었다. 하기사 이렇게 인적이 없는 곳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인 따위 있을 턱이 없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만약 일어나서 도움을 청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요란하게도 해치웠구만. 옷에 다 튄 건 어쩌려고 그랬어. 확인사살 안 해도 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들의 섬뜩한 대화 속에는 가벼운 웃음소리마저도 섞여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하나라도 들릴까봐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잠시 후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그들은 얼추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시체를 담은 까만 비닐백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언뜻 들리는 내용 속에서 차의 번호판을 언급하거나 차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내 차의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멈추었다. 전원이 말을 멈추고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나는 그저 죽은 듯이 웅크렸다.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주섬주섬 시체를 수습하더니 가지고 온 검정백 속에 넣었다. 지퍼 올라가는 소리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불쾌한 오물 냄새가 강렬하게 퍼졌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시체를 들고 다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고 난 후에도 숨소리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 멈췄다. 내 차가 있는 곳이다. 차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최대한 차를 세운 곳에서 멀어지고자 바다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좁디 좁은 백사장을 가로질러 또 다른 풀숲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다. 핸드폰이나 지갑을 전부 차 안에 두고 왔다. 그들이 만약 창문을 깨고 수색이라도 하면 내 개인정보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지만 나는 아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백사장을 덮을 즈음 나는 혼잡을 틈타 산책하는 척 겨우 풀숲을 빠져나왔다. 한참 동안 백사장을 어슬렁대다가 슬그머니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보았다. 어제 본 살인 현장에는 물론 쳐다보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내 차 뒤편에 빨간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기는 했지만 어제 그 사람들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내 차 역시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곳 없이 멀쩡해 보였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고 싶던 나는 걷던 그대로 차를 세워둔 곳을 지나쳐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관 지역까지 걸었다. 그곳에서 시간을 죽이다 다시금 차에서 가까이 있는 해변으로 가서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우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긴급하게 출발시켜 맹렬한 스피드로 도망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나는 휴게소에 들려 물을 사 마셨다. 경찰에 연락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지만 겁이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민에 빠져 차를 타러 돌아왔다가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아까 탈 때는 몰랐는데 조수석 문에 30cm 정도의 길이로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로 차는 일절 타지 않게 되어 그 차는 팔아버렸다. 몇 년 후에 전근하느라 먼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 해변에 갈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다. 10번째 이야기, 갑자기 찾아왔던 그녀. 3년 전에 맨션에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일이지만 아직 자취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많이 불편할 때 옛 여자친구의 꿈을 꾸었다.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여친이었는데 어느 깊은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보니 예전의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게 참 충격적이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모처럼 만난 거라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하자고 말하니까 집에서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오므라이스를 만들게 했다. 그녀가 오므라이스를 접시에 담았을 때 눈앞이 흐려지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에는 오므라이스가 2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1년 전에 죽었고 게다가 그날이 기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목까지 맛있게 먹었다.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